네, 이제 켜졌어요. 네. 네. 예, 오랜만에 밭에서 네. 뭐 밭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네. 어디 뭐 멀리 가지도 그때 날 못하고 추워지고 나서 지금 예. 처음 온 것 같아요. 예. 네. 조금 뭐 쌀쌀한데 괜찮습니까? 네, 저는 괜찮아요. 예. 네. 뭐 오늘은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상세히 저도 항상 읽고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 읽었어요. 예. 그래도 뭐 간단히 소개를 하면 네. 장자크 루소는 1712년 스위스 제네바, 네. 주네브라고 하죠. 태어났고, 뭐, 그 당시 18세기가 이제 이른바 계몽주의 시대죠. 네. 계몽주의 시대에 루소가 뭐, 주네브에서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좀 그 제네바의 그 시계공으로 좀 부잣집 아들이었나 봐요. 근데 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뭔가 좀 죄의식 같은 게 어렸을 때 네.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근데 아버지가 아주 유능한 시계공으로서 재산도 꽤나 벌었는데, 뭔가 좀 이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그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타락했다고 할까, 뭐 좀 도덕적으로 뭐 이 어머니가 장수도 물려줄 정도로 어머니는 대단히 좀 지식이 있었던 그 당시로서는 그죠. 네. 아버지도 또 문학을 좋아해서 뭐 그런 기질이 루소에게 전해졌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자꾸 가난하게 되어서 네. 그 루소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네. 뭐 한 10살쯤 되어서 시계공 네. 뭐 어떤 그 장인 밑에 들어가서 견섭공으로서 뭐 이렇게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걸 이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네. 15살인가요? 거기서 막 도망을 치죠. 그래서 근데 참 이상해요. 그 정상적인 어떤 교육을 받지 않고 이제 그렇게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는지. 근데 제도 그 교육을 안 받아서 잘 된 케이스. 뭐 그런 경우도 되기도 한데, 네. 사실 교육을 뭐 독학이지만 네. 또 바랑부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좀 그 18세기 유럽인데 그런 어떤 그 뛰어난 여성들이 또 있었던가 봐요. 네. 해서 뭐 그 부인 밑에서 뭐 교육을 뭐 거의 독학하다시피 했죠. 그 네. 부인에 물론 이 돌봄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네. 정상적인 뭐 이 사제관계라기보다도 네. 처음엔 뭐 좀 이렇게 하인 좀 되었다가 뭐 그다음에 또 연인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루소보다 13살 연상의 여인이었는데, 뭐 이 프랑스 문화사를 보게 되면 그런 좀 뛰어난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남녀 불평등이라고 할까, 상당히 여성들이 그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을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여성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랑 부인도 소수. 소수지만 아무튼 그래서 뭐 바랑 부인 밑에서 그렇게 좀 복잡한 그런 관계를 맺고 10여 년 네. 그러다가 파리로 이제 네. 뭐 또 그 연상의 여인과의 관계가 별로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파리로 와서 결국 뭐 디도를 비롯해서 그 당시 이제 네, 그때도 사람을 잘 만난 거. 후반에 예, 예. 사람을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예예 네. 계몽주의자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러다가 뭐 이제 음악으로, 원래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루소가 사실은 음악 그 계몽주의자들이 편찬한 백과사전에도 음악에 대한 글을 쓰고는 있죠. 그래서 뭐 작곡도 하고. 네. 근데 별로 우리가 지금 루소의 음악이라고 들은 경우 전 별로 언제 한번 듣고 싶어서 찾아봐도 별로 그게 연주가 안 되고 있는 것 찾아보셨구나. 같아요. 예.
네. 또 뭐 이 음악학에 관련되어서 이제 파리로 올 때 나름으로 뭐 이 악보를 체부하는 그 악보를 적는 말이죠. 네. 그 악보 체보법을 우리가 보통 지금은 그 콩나물 대가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하는데 루소는 이제 글자로 숫자로 뭐 이렇게 1, 2, 3, 4, 5, 6, 7, 뭐 8까지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하는 것이 더 좋다, 과학적이다, 함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나름으로 대단히 그 독창적인 자기 네. 나름의 어떤 그 업적이라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별로 그게 그렇게 인기 반영을 없고. 못 받고 네. 뭐 그러는 가운데 1730 그러니까 막 38살이니까 1750년에 이 처음으로 이제 그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그런 것도 이제 그 뭐 유럽의 18세기의 독특한 그런 또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인지 현상 공모 네. 우리나라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논문 공모 들더라고요. 같은 게 있죠. 네. 그래서 뭐 학술 문화론, 학술 문예론, 학문과 예술이 뭐 문명의 발달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네. 뭐 이런 주제로 아카데미 현상 논문에 응모를 해서 일단 당선이 되어서 네. 굉장히 유명하게 네. 되는 그게 이제 유명하게 되는 첫 그렇죠, 단추였죠. 계기죠. 네. 38살이니까 뭐 그렇게 늦지도 이런 않- 나이는 아니지만 뭐 그렇죠. 그렇게 많이 늦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논문, 현상 논문으로 이제 응모하게 되는 게 50세 나이에 네. 아, 60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1960년에 그런 그 디정 아카데미라는 데서 네. 그러니까 인간의 불평등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것은 자연법에 의해서 정당화되는가 뭐 이런 주제의 어떤 그 현상 공모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공모하기 위해서 논문을 쓴 게 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출발이었죠. 그런데 뭐 처음부터 이제 루소는 아니다. 뭐 그러니까 인간 불평등을 자연법이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노하는 결론으로 썼고 또 사실은 좀 이 뭐 현상 논문 보통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 신춘문예 같은 거 매수 제한이 있잖아요. 네. 뭐 소설 같으면 뭐 60매라나 80매라나 뭐 이런 식으로 매수 제한이 있는데 이 그 아카데미에서도 그 매수 제한이 있었어요. 한 30페이지 정도. 네. 근데 뭐 루소는 한 100페이지 넘었었죠. 뭐 떨어졌죠. 이게 불합격 네. 당선되지 못하고 떨어진 것을 이제 2년 뒤에 네. 그 다시 손을 봐서 출판하는 게 그때가 50세 1862년 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고 뭐 그 뒤에 뭐 유명한 뭐 교육론인 에밀이라든가 네. 또는 뭐 사회 계약론이라든가 이런 책을 또 펴내게 되고 또 뭐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든가 뭐 이런 그 자서전 같은 것을 이제 펴내다가 66세 그러니까 1778년이죠.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네. 거의 뭐 그 몇 년 전에 네. 돌아가신 셈인데 아무튼 뭐 이 루소가 뭐 그런 책들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화상적인 기초가 되었다. 근데 자유평등 박애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예, 책 속에. 예, 자유평등 네. 박애가 다 들어있죠. 근데 이 요새 와서는 이 장작 루소의 그 책들을 그 당시 그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읽었을 것인가 뭐 이런 또 좀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하나 아무튼 뭐 이 18세기의 계몽주의 중에서 좀 이단이었죠. 네. 계몽주의가 뭐랄까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네. 절대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또 교육적으로 인간이 그 문명을 발달시키는다는 뭐 이런 식의 좀 낙관주의적인 견해에 대해서 루소는 인간의 이성만으로
문명이 발달하는 건 아니다. 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문명 발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회의적인 입장을 네.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 뭐- 제도권 아니라서 아무리 독창적인 그렇죠. 네, 차별화시키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또 이 루소란 사람이 대단히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책들 저런 책들이 또 서로 모순되는 점도 많고 루소란 사람 자신이 또 굉장히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네. 흔히 말하는 이런 그 소위 지식인,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가장 잘 들어주는 애는 사람으로 루소가 꼽히는데 뭐 흔히 막 가장 좋은 예로 이제 자식 5명을 고아원에 보냈다는 이야기죠. 뭐 에밀이라는 책, 교육론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인간 사회 중에서 네. 특히 뭐 교육, 자녀에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사람이면서 자신은 그 자식 5명을 다 고아원에 보낸 이게 무슨 그 또 자기가 변명한 거에 보니까요. 예. 그 이제 자기 그러니까 하층 계급인 부인과 이제 장모 이렇게 그게 그때 당시 루소의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고 고아원이 제일 공교육의 낫다. 표상으로 해서 낫다 그렇게 자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서 이제 했다고 근데,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좀 글쎄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별 그렇게 정당한 그 이유 설명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만 이 루소의 책 특히 인간 불평등 기원론 뭐 사회계약론 에밀 이런 책들이 네. 이제 뭐 19세기는 물론이군요 20세기까지 지금까지도 어떤 가장 중요한 고전 중의 고전으로 네. 또 여러 학문 분야에 뭐 맞아요. 정치학, 뭐 사회학, 뭐 인류학 여러 학문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뭐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특히 이제 낭만주의 문학이나 뭐 예술을 이제 시작하게 하는 그런 그 자극제가 된 사람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와서는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뭐 루소의 영향. 네. 예를 들어 뭐 레비스트로스 같은 인류학자들은 뭐 이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야기한 자연 상태의 네. 그 원신이 지금 그 인류학에서 탐구하고 있는 네. 그런 그 인간의 원래 형태, 뭐 가장 그 본연적인 네. 인간. 뭐 루소는 그냥 상상으로만 쓴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좀 이렇게 그래도 뭐 그 당시에 여행기 같은 예. 뭐 이 원시인 야만인들에 대한 기록을 참고하긴 보고서나, 했지만 예. 자신은 그걸 역사적인 어떤 그 인간의 그렇죠. 역사 속에 어떤 그 근원적인 네. 그걸 뭐 존재로서 원시인을 이야기하지는 그렇죠. 않았다고 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상상으로. 커다란 상상력 속에. 예. 그래서 예.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어디까지나 인간 본성이 무엇이고 그 인간 본성에 의해서 불평등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네. 하는 것을 탐구한 책이지 네. 뭐 원시 상태, 자연 상태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는가를 그렇죠. 추구하려고 네. 의도한 책은 아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날 인류학자들의 경우, 뭐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이 19세기, 20세기에 와서 발달된 학문인데 인류학자들이 추구해온 지금까지 네. 추구한 바도 루소가 18세기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얘기한 자연 상태 속에서의 원시인의 모습, 네. 또 인간 본성의 여러 가지 논의들, 뭐 그 기본적으로 성선설인데 네. 그 당시 이 유럽에서는 사실상 이 기독교도 그렇고 뭐 또 전통적으로 기독교 외의 사회학자들, 사회과학자들, 인문과학자들도 이 성선설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죠. 대부분 기본적으로 성학설이죠. 네. 서양 문화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소위 원죄라고 하는 개념부터 이제 성학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이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야기한 인간은 본래 선했는데라고 하는 그 문명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식의 이 성선설의 입장은 네. 그 대단히 예외적인 그런 그 아주 학설이었고 창의적이죠. 창의적이었고 네. 근데 그것이 지금은 뭐 지금도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뭐 동양에도 옛날부터 뭐 성선설 성학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아직까지 네.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떤 루소가 말한 그런 성선설의 입장에서 원시 상태의 자연 상태의 인간이 가장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박애로웠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간의 본연의 어떤 모습, 본성의 네. 모습 이것을 밝혔다는 점. 네. 그건 이제 최근에 뭐 인류학이나 고고학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그 증명되고 있는 그 바죠. 네. 그 뭐 이 제가 최근에 이 루소 책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다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에 대한 책들을 좀 참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평등의 창조라는 책이 뭐 한 1000페이지, 1000페이지까지는 안 될까 한 700~800시 되는 방대한 책이 있는데 뭐 불평등의 창조, 불평등의 기원, 뭐 불평등에 대한 책들이 대단히 많고 최근에 써여진 책들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불평등의 창조 같은 책들 이런 책들은 바로 루소의 이야기,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말한 특히 네. 일부에서 말한 네. 그러니까 불평등, 그러니까 원래의 인간이 불평등하기 전에 네. 얼마나 평등하고 자유로웠고 심지어 박애로웠는가 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뭐 수많은 그 원시인 사례, 그 현지 조사, 네. 뭐 아프리카나 뭐 남아메리카나 뭐 또 인디안, 북아메리카 인디안이나 이런 어떤 원시 사회의 현장 조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네. 그래서 그 불평등의 창조나 불평등의 기회 같은 책을 읽어보면 야, 이 루소가 상상 속에서 거의 상상 속에서 책상에서 네. 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그 자연 상태에 대한 설명이 뭐 지금 거의 뭐 맞아 들어가는구나 네. 라는 생각, 좀 놀랍다는 느낌을 받게 네. 되죠. 뿐만 아니라 뭐 그런 인류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고증이 될 뿐만 아니라 논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루소가 말한 그러니까 그러한 자유롭고 평등하고 박애로웠던 박애라는 표현은 이제 동정 피티라는 말로 연민. 네. 연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인간이 인구가 증가되고 또 여러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농업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 네. 그런 농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 양식의 시작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 소유권 문제, 재산 소유의 어떤 그 갈등이 생겨나고 비행기가 마치 들판이라는 게 이런 또 단점도 있네요. 야,